네, 저희가 그 일본의 어드반테스트라는 회사를 소개해 드렸고요. 일본에 저렇게 세계 1등 어떤 반도체 장비 소재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좀 리서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지난달에 이어서 일본 주식 시장을 왜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숨겨진 밸류, 또 공급망 재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택톤 투자자문의 남동준 대표가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색돈 투자문 대표를 맡고 있는 남동준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또 한 달 만에 뵙게 되네요. 지난번에도 일본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했었는데 대부분 환율 얘기가 좀 많았었던 것 같고 뭐 정치적인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오늘은 포인트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저희들이 한 두 달 정도 계속 그 일본 주식시장과 관련된 리퀘스트를 받아서 그 일주일에 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는 대부분 일본과 관련된 세미나를 아침 저녁으로 해서 고객 설명회도 하고 PB분들 대상으로 이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일본에 대한 아직까지 이해도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정말 가깝고도 먼 나라 같긴 해요. 안에 일본의 주식시장의 어떤 상황들, 일본 주식시장에 어떤 종목들이 거래되고 있는지 또는 일본의 현재 어떤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신문 기사 헤드라인 정도에 대한 이해 정도만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인상이 일단 저희들도 이제 경제학 공부하면서 했지만 일본 얘기하면 이제 30년 잃어버린 30년 장기 침체 아니면 유동성의 함정 뭐 기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 일본을 지칭하는 아이콘이었죠. 또 실제로도 좀 위험한 것들도 많았습니다, 사실. 그리고 실제 외국인들도 아베노믹스 때문에 2006, 7년 들어왔다가 또 다 빠져나가기도 하는 그런 시장이니까 사실 아주 브라이트했던 시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들이 특히 지난 2021년부터 바뀌고 있는 상황들이 일본 주식 시장을 가만히 보고만 있다가는 어, 아마 굉장히 큰 기회를 놓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리서치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니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뭐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다. 이제 와서 일본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왜 일본을 만약에 미국이 있다고 하면 미국이라는 특징도 있지만 일본이라는 특징을 갖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어딘가에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도 있는 지역이고 기업이 많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미국에 투자하면 되지 굳이 일본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S&P 500인데요. 한 92년도부터입니다. S&P 500이 지수상으로도 한 10배 정도 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빨간 선이 니케이 225인데 사실 1989년도죠. 이게 맨 앞에 1989년 꼭지점 같은 게 1989년도고 실제로 1992년도 아니면 90년도 초반 해서 쭉 올라오면 그래도 뭐 지난해 한 10년 정도는 한 150% 올랐지만 여전히 이제 이 잠겨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알듯이 미국에서 새로운 기업들이 나오고 새로운 자본이 형성이 되고 걔들은 부채 구조조정 이런 것 없어요. 항상 성장 산업의 핵심들이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다 까발려졌죠. 그래서 밸류도 높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들도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10년, 20년 흘러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일본은 1989년을 꼭지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고 있다가 최근에 니케이 225가 5월 달에 이제 1989년 고점을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그 사이에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런 노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보시면 미국은 이 숨겨진 어떤 기회, 진흙 속의 진주 또는 가려진 어떤 히든 가치 이런 것들이 좀 없다고 보면 일본은 어딘가에 그 히든 가치를 발견해낼 수가 있다. 지금 일본의 한 1995년도부터 지금까지
왜 일본이 이렇게 그 푸대접을 받느냐 그런 거죠. 왜 이렇게 일본이 그 이익률, 기업 이익률이 있는 토픽스에 있는 기업들의 이익률이 쭉 상승해서 1, 2%, 90년대 초반에 1, 2%의 OP 마진이 최근에 7%, 8%까지 올라왔죠. 이 정도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본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게 낮은 이유가 이익들은 굉장히 늘어나고 장사를 못한 것도 아니에요. 돈도 많이 벌고 했는데 다 어디 들어갔냐면 부채의 구조조정. 부채 조정에 거의 한 15년 정도를 소비했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 선이 부채고요. 이 파란색이 이제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래쪽 녹색이 이제 넷캐시라고 보면 되죠. 이게 1995년도부터 시작해서 2015년 정도까지 계속 돈 번 걸 부채 구조 조정에 다 쓴 겁니다. 실제로 2015년 정도부터 이제 넷캐시가 이제 플러스로 쌓이기 시작해서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한 30년 기간 중에 한 10년에서 15년, 뭐 길게 보면 20년 정도 기업들이 장사해서 돈 벌고 성장성이 나왔지만 내부 유보, 굉장히 보수적인 재무 정책을 써서 이렇게 넷캐시를 확보하는데 십몇 년이 걸린 거죠. 이게 이제 일본을 저평가하게 만든 겁니다. 실제로 일본은 PBR 1 미만이 굉장히 많죠.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비해서 인기가 없는 거죠. 이 맨 위쪽에 이게 이제 넷캐시를 갖고 있는 일본 기업들의 퍼센티지입니다. 이 일본 상장 기업들의 50%가 넷캐시예요. 근데 이 밑에 이 그린색하고 이 파란색을 보면 미국에 있는 기업이나 유럽에 있는 기업들은 순자산, 그러니까 순현금 상태가 10%나 20% 미만인 거죠. 사실 돈을 계속 어딘가에 계속 돌립니다. 그게 뭐 내부 유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게 이제 ROE가 높은 거고 당연히 일본은 ROE 수준이 좀 낮죠. 따라서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기업들을 얘기를 할 때 PBR이 1 미만이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뭔가 침체돼 있고 뭔가 문제가 돼 있고 주주 가치는 없고 이런 거죠. 토픽스 500 기준으로 500개 기업 중에 40%가 PBR 1 미만입니다. 이 의미는 굉장히 인기가 없다는 얘기죠. 주주 가치도 모르고 새로운 투자도 하지 않고 그냥 내부 유보 캐시로만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일본의 디스카운트 요인입니다. 그래서 2020 하나 더 얘기하면 S&P 500이나 유럽에 이제 있는 기업들을 보면 PBR 1 미만 회사가 미국 같은 경우에 3%에 불과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 18%에 불과합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어떻게 보면 뭐 관점을 다르게 생각하면 일본 기업에 비해서 훨씬 더 드러난 게 많은 거죠. 가치가. 가치가 훨씬 더 드러난 게 많습니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훨씬 까발려져 있는 거고 일본은 사실 뭐 여러 가지 행태일 수도 있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동안 경기 침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부 여부를 많이 쌓은 거죠. 어떤 동력을 찾는 것보다는 서바이벌 해야 된다는 그런 보수적인 시각에서 아주 인기가 낮은 정책을 썼다는 겁니다. 근데 2023년 3월 달에 일본의 금융청에 속한 증권거래소가 이례적인 금고를 하죠. PBR 1 미만에 있는 기업들 알아서 기어라. PBR 1 이상으로 올리지 않으면 이번에 개편된 여러 가지 시장, 1 프라임 시장 뭐 이렇게 1, 2, 3부를 나눈 것 중에서 굉장히 피해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두 가지가 튀어나왔습니다. 올해 6월 달까지 일본 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지난해 연간보다 훨씬 더 많아요. 거기도 한 가지 더는 외국인이 급속도로 유입이 됩니다. 4월 이후 7.4조엔 외인수 매수죠. 우리가 9배니까. 어쨌든 훨씬 기존에 있던 외국인들의 매수가 정체되어 있었다고 하면 그걸 메꿀 정도로 폭발적인 거죠. 이 일본 거래소의 60%가 외국인의 유동성을 갖고 합니다. 우리는 개인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일본은 기관과 외국인이죠. 특히나 외국인의 비중이 굉장히 외국인이 일본 주식 시장의 현재 동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보고 들어오냐? 2023년 3월 달에 일본의 강력한 금융산업과 관련된 공고를 듣자마자 4월 달부터 들이다 돈을 퍼붓는 겁니다. 뭐죠? PBR 미만에 있는 기업들이 또 다른 형태로 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실제로 행동주의 펀드나 헤지 펀드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일본 외국인의 80%가 미국 국적입니다. 미국 국적의 헤지 펀드와 행동주의 펀드들이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에. 아니, 배당하라 그러고, 투자하라 그러고, 이런 거죠. 투자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일본에서 산업이 다시 선순환이 돈다고 하면 기업들이 투자 안 할 동인이 없죠. 그런 여건들이 조성이 됩니다. 인플레이션 올라가죠. GDP 그로스 올라가죠. 그다음 환율도 굉장히 수출만 하면 먹을 수 있도록 엔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큰 핵심 요인이 아주 정부 주도와 민간 주도로 굉장히 큰 투자 인프라 사업이 앞으로 2027년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일본의 정책이죠. 제가 앞으로 살짝 돌려보면 일본이란 나라가 역동성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부채 구조 조정한다고 2000년부터 시작해서 맛이 가서 그렇지. 여기 잘 보시면 197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말까지 미친 듯이 투자를 한 나라죠. 좀 달라졌죠. 한 20년 동안 달라지긴 했지만 그런 저력이 있는 나라죠.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미친 듯이 투자할까? 이거를 이제 감을 잡아야 돼요. 제가 이제 서머리를 좀 해서 기사를 서머리 했는데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일단 2021년도에 6월 달에 발표된 반도체 디지털 산업 전략, 요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022년 5월 달에 반도체 기본 원칙이란 거를 미국과 합의하고 공동 TFT 설치를 발표하죠. 이게 나중에 다 밑그림이 뭐냐면 미국과 벨기에에 있는 2나노 기술,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지원받는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도록 밑바탕을 깔아놓은 거죠. 이 나중에 뒤에 오면 2022년 12월 달, 딱 6개월 만에 미국 IBM과 벨기에가 관련된 기술을 일본의 새로 생긴 차세대 반도체 기술 기업으로 키우려고 하는 라피두스에다가 지원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디지털 산업 전략이 언제 구체화되냐면 2023년 4월 정도에 구체화가 돼요. 2021년 발표된 반도체 디지털 산업 전략의 3단계 실행 계획이 나옵니다. 거기 3단계 실행 계획의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가 스텝 1, 스텝 2, 스텝 4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스텝 1이 뭐냐면 일본 내에 반도체 공장을 구축한다죠. 그걸 누구 힘으로? 외국과 합쳐서. 어떤 외국? 대만하고 미국하고. 그래서 TSMC가 TSMC 공장이 1공장, 2공장이 벌써 발표가 돼서 수조 원이 들어와서 2024년 첫 생산 개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리지가 일본에 투자를 해서 2024년 3월 달에 생산 개시를 계획하기 위해서 공장을 띄우고 있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2021년과 2023년 사이에 딱 2년도 안 걸린 사이에 국가 주도의 법안이라든지 민간 기업의 합종연행, 그리고 미국과 벨기에와 네덜란드, TSMC, 대만의 연합적인 어떤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연합 전략을 써서 일본 내에 굉장히 큰 반도체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벌써 시작이 됐고 모든 것들이 2027년부터 30년까지 굉장히 역동성을 가질 정도로 시작되는 게 2023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언제 생각하냐면 제가 이제 그나마 그래도 IT 애널리스트인데요. 80년대 한 중반부터 90년대까지 일본의 반도체 캐파가 전 세계 반도체 캐파의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미국이 오히려 작았죠. 한 35% 정도 차지했으니까 이 재팬의 역동성들을 지금 엮어서 어떻게 보면
아베노믹스로 이뤘던 엔저나 금융 완화 정책 플러스 산업 정책을 써서 2030년까지 제2의 80년대 어게인을 노리는 게 이제 일본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구체화되고 있고 또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반도체나 소재에서 어, 대부분 뭐 40%에서 80%까지의 또 마켓 시어를 갖고 있어요. 양산이나 디램 양산이나 이런 것들 안 하고 있지만 소재, 부품, 장비에서는 대부분 50%, 60%의 마켓 시어를 갖고 있죠. 이게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의 양산, TSMC의 파운드리, 그 다음에 IBM의 또는 벨기에 IMEC의 기술 지원을 봐서 2나노 반도체 그게 어디서 쓰이냐? 미국의 슈퍼컴퓨터에 들어갑니다. 그게 IBM의 이 전략이고 그걸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어, 다시 한번 서머리를 하면 지금 현재 일본이란 게 뭐 이제 뭐 디플레이션 약간 탈출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국민들은 좀 이렇게 힘들지만 그것도 임금 인상이 되고 있고 기본적인 기업 가치가 이익률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 정도 가지고 베팅을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히든 밸류, 넷캐시나 기타 여러 가지 무수익 자산들 또는 주주 가치들이 훼손돼 있는데 이것들이 개선이 되면서 PBR 1 미만 회사들이 PBR 1 이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인기가 좋아지고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겁니다. 당연히 ROE가 상승하고 밸류나 프리미엄들이 올라가게 되죠. 플러스 주주환원 정책으로 배당도 올라갈 겁니다. 이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80조 가까운 돈을 퍼부은 거죠.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들어갔죠. 어떻게 보면 한국, 대만 몇 조씩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수십 배가 들어간 거죠. 시장은 세 배밖에 크지 않는데 돈은 몇십 배가 들어간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가 들렸죠. 그럼 걔들이 투자하고 산업의 역동성을 가질 수 있을 건가? 그게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지털라이제이션 이런 것들 반도체 디지털 전략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디지털 전략이 통신 네트워크, 반도체 그다음에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위한 전체적인 네트워크 인프라, 로봇 이런 걸로 연결돼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인프라의 어떤 구축 작업들이 이루어질 거고 그와 관련된 회사들을 찾아내는 것이 아마 드러난 미국의 좋은 회사들도 있지만 일본의 이런 회사들도 상대적인 탄력도는 더 좋을 수가 있다. 이게 저희들의 결론입니다. 조금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여전히 기축통화는 미국의 달러, 그다음에 유로, 그리고 엔화입니다. 이 세 나라가 실질적으로 글로벌 금리 정책, 환율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걸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8월 29일 날 나온 서울경제 기사인데 이런 것들도 한번 다시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면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앞으로 포트폴리오 전략을 가져갈지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일단은 일본이 지금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기지 역할을 하게 될 때 이제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데 이 반도체에 있어서는 또 미국과의 관계, 미국의 어떤 반도체 전략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단순한 질문은 미국과 일본은 왜 이렇게 파트너십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지 또 이런 관계가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라는 게, 이 반도체 산업이란 게 어떤 거냐면, 앞으로 뭐 인공지능 얘기하죠. 4차 산업혁명 얘기하는데. 이게 중요도가 2년 전 팬데믹 전까지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죠. 그리고 전략물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전략물자라고 하지 않는데, 2년 전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이제 전략물자로 이렇게 설정이 되죠. 미국도 전략물자, 일본도 전략물자로 진화돼 이제 설정을 합니다. 우리도 전략물자로 아직 설정 안 돼 있는데 이게 중요도가 유럽도 마찬가지. 유럽도 깜짝 놀란 거죠. 이게 어떤 거냐면 너무너무 필수적이고 앞으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꼭 자기들이 뭔가 안전하게 공급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팬데믹이 나면서부터 문제가
갑자기 드러난 거죠. 이거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걸 만들 수 있는 거나 공급망의 이제 회사들이 몇 개 안 되는 겁니다. 동아시아의 90%의 프로세스 칩 만드는 공장이 있고 일본 내에서만 부품 소재가 나오고 있고 뭐 그런 거죠. ASML이 있어야만이 뭐 추가로 넘어갈 수 있고 미국의 설계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이런 구조가 됐다는 걸 스스로 갑자기 깨달은 거죠. 특히나 중국과 패권 경쟁을 하면서 더더욱이나 이제 됐는데 미국이 갑자기 급해진 겁니다. 이 바이든이 웨이퍼 들고 막 난리 핀 게 벌써 한 1, 2년 전이죠. 갑자기 얘들이 웨이퍼 들고 막 반도체 뭐 법을 만들고 난리 법석을 지은 거죠. 근데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거 제조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 제조할 능력이란 게 장비도 필요하고 부품도 필요하고 소재도 필요한데 이걸 한국, 중국, 미국 뭐 여기다 다 맡길 수 없는 거예요. 맡길 수 없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 맡겨야 되는데 최적화된 곳이 일본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냥 뭐죠? 이게 우리 뭐라 그러죠?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대만으로부터 시작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국과 미국의 어떤 그 관계 악화로 더 부각이 되면서 전선이 일본 밑으로 와버린 거예요. 중국으로는 절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최적화된 기자, 누가 지진 나는 나라에 그걸 짓겠습니까? 최적화된 일본에 짓고 한국에는 여전히 양산 정도로만 머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 미국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일본이 사실 어부지를 얻은 거예요. 그 음, 일본이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었다는 생각이 들고, 음, 음, 그다음에 우리가 일본 생각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 보여주신 대로 그냥 현금을 쌓아놓고 쓰지도 않고 투자도 안 하고, 그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말씀하신 어떤 정부의 어떤 압박, 음, 정책, 이런 것들이 진짜 변화가 가능한 건지, 그 음. 부분을 좀 어떻게 전망해야 되는지 말씀 그러니까 주세요. 일본을 그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도체 산업도 일본 정부가 하라는 대로 다 합종 연행하거든요. 특히 기업들에서. 왜냐하면 기업들의 주인이 대부분 일본 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처럼 이렇게 재벌이 다 있죠. 우리는 개인이나 일단의 어떤 그 재벌들이 다 갖고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사회 보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대부분 일본 은행 또는 일본 정부입니다. 최근에 포토레지스트 관련돼서 JSR이라고 하는 회사를 일본 정부가 사버렸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단합된 국가 자본주의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80년대, 90년대 저 투자도 민간 기업들이 했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국가 주도의 산업 전략을 갖고 밀어붙이죠. 그걸 누가 따라했냐? 한국이 따라한 겁니다. 한국이 따라하다가 요즘 안 하고 있죠. 근데 일본은 10년 동안 똑같은 정책을 쓸 수 있을까요? 일본은 그렇습니다. 아베노믹스를 10년 동안 쓰잖아요. 그걸 개성해서 기시다노믹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나 산업적으로 일본은 우리의 상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국가적인 통제하에 전략적인 산업을 추구하는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도요다가 어떻게 보면 민간 기업이 아닙니다. 그런 식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일본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오늘 시간 관계상 많이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일본에 대단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또 미국에 없는 일본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색깔의 어떤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태풍투자자문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이렇게 또 웨비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어떤 웨비나나 자료들은 저희 태풍투자자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모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다 되어서 2023년 8월 텍톤 정기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